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죠. 2022년 군무원 9급 행정학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셨던 분들 많이 당황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예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이 된 그런 문제였고요. 또 문제의 표현 양식 자체가 9급 시험에서 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양식들이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아 들고서 상당히 놀라셨을 법한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 시험의 패턴이라든지 시험의 형식은 어느 정도의 선을 그대로 조금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그 틀을 조금 깨고 거의 7급 수준의 문제들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일각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듣고 그리고 야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막 무모한 문제였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정도의 공부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국방부가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따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만은 서울시의 지방직, 서울시 공무원 시험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문제의 패턴들이 여기에서도 조금씩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별력을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험의 어떤 타당성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9급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래도 상당히 조금 성의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좀 검토하고 살펴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의 소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들에 좀 충실했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과거에 7급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 가운데 일부도 9급 시험 문제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9급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자라고 하는 출제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부의 의지가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난이도를 조금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다소 조금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실수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좀 논란이 있다든지 이럴 법한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2022년도 9급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출제 문제와 관련된 시비는 다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단원별 출제 경향부터 그 다음에 문항별 난이도 그리고 각각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출제 문항 영역별 분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출제가 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두서가 없죠. 두서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나오고 특정한 어떤 단원을 좀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적인 패턴이 보여지지 않는 굉장히 중구난 방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2020년도에는 행정 이론이 4문제만 나왔다가 2021년도에는 10문제나 나오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정책이나 행정 이론에서 40% 출제 비율을 보였다가 여기에서만도 지금 이제 60% 가까운 그러한 출제 비중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좀 출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20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그 추세들이 그 고정적인 어떤 패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지금 드러나 있어요. 다만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단원별로 이제 그 출제의 비중이 그래도 조금은 고르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지방행정론에서 지금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이죠. 이 지방행정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같은 사실들이 과연 국무원 시험에서 이 지방직 문제 4문제가 이게 필요한 거냐? 국가직이나 일반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서도 2문제, 많아야 3문제가 출제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원 시험에 지방행정론의 내용이 4문제씩이나 출제가 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마도 출제하시는 그 출제진 가운데 뭐 지방행정이라든지 도시행정을 전공하신 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이 군무원의 업무와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느냐라는 부분들,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업무와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그 업무의 타당성, 업무와 관련이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내주십사. 계속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출제 문항의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조금 고른 편이었어요. 난이도 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문제는 한 3문제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2문제는 과거에 7급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봤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이라고 표시해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물음들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지문의 구성의 형태가 이전의 9급 시험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조금 높았던 거다. 막 어질어질하고 막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봐왔던 익숙한 문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했던 것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큰 낭패를 봤을 법한 그러한 시험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이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지 그것을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암기를 하게 되면 그 암기한 내용들에만 고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내용을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암기 위주의 수업들을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암기가 거의 대세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 외워왔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접근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특히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군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직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군무원 시험을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시험을 보고 제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자체를 내가 몰라서 틀렸다라기보단 이번 시험 자체가 내용 자체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틀렸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이해력이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오로지 출제위원회 권한이고 출제위원회 재량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출제위원회 재량이나 출제위원회 권한이 그 정도의 어려운 수준,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9급 시험에 허락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시험 문제가 다소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고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사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 시험 문제가 다소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 또
난이도의 조정의 폭이 예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조금 선을 넘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 상승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유감이고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행정학에 관련된 뭐 최신 법령이라든지 최근 행정학의 이슈들을 그래도 상당히 충실히 반영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9급 군무원 시험은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문항의 이해, 문항의 특성에 대한 적응이 다소 조금 부족했기 때문이지, 뭐 모르는 내용, 완전 별나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소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험의 패턴, 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지금 20년도나 21년도 문제에서는 뭐 거의 뭐 대참사라고 할 만큼 그 문제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9급 문제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또 앞으로 이제 뭐 다른 직렬의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의 난이도는 이제 조금 7급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좀, 난이도의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직렬 필수 체제로 전환이 된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름대로 조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들이 굉장히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기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사실 예산 과정에서 이제 그 예산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 이런 게 있대라는 정도만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그냥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운용계획이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예산 과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이건 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3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하는 주체가 국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받는,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행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확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 주체는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다음 4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 비전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전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된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의 어떤 편성, 기본 틀을 작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은 편성 지침이 만들어져서 중앙관서에 시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1, 2, 4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3번은 지금 틀린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기출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었지만 우리가 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들었던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소화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죠. 전략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기획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전술기획, 전략기획, 뭐 이러한 기획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는데 사실 이 전략기획,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기계획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기획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 이제 대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2번.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그랬는데 이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건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려면 사회나 어떤 그 정치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평성대일 때 이런 거는 태평성대일 때 가능하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태평성대일 때 좀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거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날 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게 거의 뭐 다반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나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이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 안정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정책 결정에 비해 외부 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편이다. 맞는 얘기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 진단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사회 경제적으로 체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어야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전략 기획들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기획들은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강조를 드렸었어요. 단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전술 기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좀 해두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어요.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정책 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모형 하나하나가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각각의 모형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1번부터 보죠. 합리 모형은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며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죠?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한다. 다음에,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책 과정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책 과정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는. 이 정책 과정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뭘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합리성. 그러니까 뭐 어떤 협상이나 조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협상과 조정이 많이 나타나는 이 같은 상황들이 정치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는 내용인 건데 합리 모형은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죠. 두 번째 내용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하는 이 같은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점증 모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만족 모형은 조직 차원의 합리성과
정책 결정자 개인 차원의 합리성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조직 차원의 합리성, 개인 차원의 합리성. 그러니까 조직의 만족과 개인의 만족이 서로 좀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이 실현 가능한 수준의 합리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만족 모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점증 모형은 정책을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타협과 조정의 산물로 본다. 자, 타협과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이게 지금 정치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는지를 봅시다.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예츠겔 드로우가 얘기했던 이 최적 모형은 특징이 뭐였어요? 이 최적 모형의 특징은 경제적 합리성과 여기에 이제 뭐 영감이나 직관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합리성을 강조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최적 모형에 관한 내역이 설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초합리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돼.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마치 지금 뭐 혼합 모형인 것처럼 지금 설명을 했는데 혼합 모형도 아니죠. 혼합 모형은 점증 모형의 한계를 합리 모형의 도입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결합한 그러한 모형이 혼합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족 모형과 점증 모형의 강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내용들도 상당히 그래도 조금 노멀한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4번입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환류론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의 중복성 또는 가외성의 존재. 이 중복성이나 가외성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가외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정의 신뢰,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죠.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가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외성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저항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오히려 저항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저항의 감소와 이제 수능의 증대를 이끌어내는 내용이다.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2번. 행정개혁의 내용이나 그 실행 계획의 모호성. 모호해. 구체적이지 않아. 그럼 저항이 발생할 수 있죠. 다음. 행정개혁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 저항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개혁에 필요한 관련 법규의 재개정의 어려움. 그러니까 법규, 법제상의 어떤 제도 마련이 조금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저항을 불러일으키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행정개혁의 수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정책 결정 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었었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려해요. 1번. 정치 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 체제 자체가 환경하고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가, 그 환경에 대해서 정치 체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생각을 하지만 정치 체제 그 자체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1번은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다음 2번, 정치 체제의 매개, 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치 체제 자체가 다른 어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 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정치 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량적 변수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변수죠. 그런데 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량적인 변수, 측정 가능한 변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비치는 정량적 변수, 이것만 고려한다. 정성적인 변수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량적인 변수만 고려한다. 그러니까 이 정량적인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정치 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정책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 정책의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도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요인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우리가 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래. 정책 결정 요인? 그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떠한 거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셨다라면 이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낯선 이런 용어들 때문에 멘붕이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론, 뭐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해서 그런 이론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정책 결정 요인론, 그러면 정책 결정 요인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금 쉽게 풀렸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딱 묶여있게 되면 이제 보기 내용들도 못 보게 됐을 거거든. 안 보였을 거예요. 안 보였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패턴 자체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유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치입법권, 우리나라의 자치권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언급들을 조금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그 자치권의 종류가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자치경찰권이 새로 나와서 이게 정말 좀 신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자치경찰권은 안 나오고 입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을 만든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을 제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1번.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치법규가 조례와 규칙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주민에 대하여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는요, 작년도에 그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야, 형벌을 지닌 성격의 벌칙 정할 수가 없나요? 과태료 부과 가능하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의 부과가 가능해요. 이 과태료는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은 정할 수 없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의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셨다라고 하면 바로 이거는 눈에 띄었을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및 교육규칙 등이 있다. 이 교육규칙은 이제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4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규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성립의 주체가 조례는 지방의회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규칙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2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또 기출문제에서도 이 부분들은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 그냥 이것만 보면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이라고 하면 일단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과태료의 부과에 대한 연상을 해주실 수 있었어야 된다. 6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7번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방행정론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어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변동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너무너무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언급이 됐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주민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번 맞는 얘기예요. 물론 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주민감사 청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진행이 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2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여기서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이거는 주민 소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민 소환은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맞는 얘기였어. 작년까지만 해도 맞는 얘기였는데 이제 올해 1월에 주민조례 발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로 변경이 됐죠. 주민은 지방의회 의장한테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맞는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법령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답을 못 찾는 상황들이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뭐 청구 대상의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청구를 하는 거라든지 특히 우리는 그 심화 내용 말미에 지방자치법 변경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만 들이팠었잖아. 한 4시간 동안. 여기에서 강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3번이 틀린 내용이 되죠. 다음 4번.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도죠. 주민참여제도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조례 제정 개폐 청구 대상이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젠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해 두셨으면 7번 문제 정도는 그냥 특히 우리 같이 하이클래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맞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죠. 상징정책, 추출정책. 그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살펴보면서 이제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1번부터 봅니다. 구성정책은 대외적으로 가치 배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결정한다. 구성정책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 정부가 운영이 되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부의 정원, 공무원 정원이나 뭐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구성정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룰을 정하는 거야.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거다. 1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2번. 규제정책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여 수능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이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분배 정책은 집단 간의 나눠먹기식 다툼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포크배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포크배럴 말고도 뭐가 있었어? 포크배럴하고 로그롤링이 있었죠. 우리가 뭐 투표 담합이라고 얘기했던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분배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번. 추출 정책은 뭐였어요? 병역 정책이나 조세 정책처럼 국민들한테 뭔가를 뽑아내는 정책, 엑스트랙트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집단 간의 재산소득 권리의 배정을 변동시켜 그들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이다. 재산소득 권리에 대한 배정을 변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많이 번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적게 번 사람들에게 이전시키는 부의 이전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죠. 그 부의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추출 정책이 아니라 이건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을 한 거야. 그냥 뭐 단어로만 툭 나와 있다든지 뭐 그냥 딱 봤을 때도 한눈에 딱 들어오는 내용들이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풀기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용들을 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문항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뭐 이제 이랬던 거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용의 이해를 전제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지금 8번까지의 문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여유롭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볼게요. 이 9번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기에 조금 충분할 만한 내용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난이도 상으로 일단은 잡았어요. 거기다가 이 지금 문제는 이 문항은 2020년도에 7급 군무원 시험에 요 맥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 15제도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5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 옳은 것을 고르라고 얘기하는데 자, 1번부터 보죠.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15기간은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신분 보장이 약한 건 사실이야.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언제든지 뭐 이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만큼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아니지.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 경력에 포함이 돼요. 1번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됩니다. 다음 2번.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임용이 된 공무원만큼 보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15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7급 문제에서 이게 답인 이거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15기간 동안은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15기간 동안에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식 임용되기 전에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왔었거든. 15기간 동안에도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번 맞는 이야기예요. 다음 3번. 15기간 동안에 직권 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일단 우선 15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직권 면직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기간 동안에 직권 면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에 다시 임용시험을 거쳐가지고 임용이 될 수 있어요.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해임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지. 해임 처분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자격을 박탈을 당하면 향후 3년 동안은 다시 재임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15기간 동안에 직권 면직이 되는 거는 뭐야? 업무 수행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얘는 공무원으로서 적합하지 않겠다 해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너 그냥 그만해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직권 면직이 된 상황들은 소청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이 신분 보장 자체가 일반 공무원들과 좀 보다 약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내용이죠. 자, 다음 4번. 15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공무원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인정이 되지만 일반 공무원만큼의 신분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15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직권 면직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이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4번 딱 보고선 정답 띵 하고 쓰신 분들 있었다고 많이 들었어.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분명히 말씀드려요. 직권 면직에 대해서 15기간 동안 이루어진 직권 면직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징계야? 직권 면직이? 직권 면직은 징계 처분이 아니에요. 징계 처분은 뭐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의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직권 면직이 된 것은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해가지고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지. 15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할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직권 면직에 대해서 소청심사 청구 할 수 없잖아요. 직권 면직은 징계가 아니라니까. 이걸 생각하셨어야 돼요.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 3, 4번이 그래서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징계 처분, 직권 면직이라고 하는 게 징계성으로 사용이 됐어. 그래서 이걸 3번으로 놔둔 것 같기도 해요. 연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결을 해놓은 거잖아. 굉장히 사악한 문제죠. 굉장히 사악한 문제인데 굉장히 문제 잘 낸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15제도에 대한 그 이해를 얼마만큼 깊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거야, 이건. 9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공직 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직 동기 이론. 우리가 이제 공공봉사 동기라고 이야기했었죠. Public Service Motivation. 그래서 이제 PSM이라고 언급을 했었고, 이 공공봉사 동기에 대한 내용이 재작년 2년 전쯤에 이제 지방직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페리와 와이즈의 감성적인 측면이라든지 합리적 차원이라든지 규범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이거는 공직 봉사 동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옳지 않은 걸 고르래. 1번부터 봅니다. 공직 동기는
민간 부문 종사자와는 차별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 체계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의 방식은 기업가 정신인데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 체계는 공공공사 동기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다음 2번. 공직 동기 이론에서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이 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모두가 편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데서 이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 받고 뭐 수당이 얼마 떨어지고 이런 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봤다는 거야. 3번. 페리와 와이즈에 따르면 공직 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경제적 차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3번도 맞는 이야기. 그럼 4번이 틀린 거네.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그런데 이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강조하지 않았지. 이거는 반대했단 말이지. 이거는 뭐야? 아까 앞에서 봤었던 기업가 정신이잖아요. 얼마만큼 수당이 떨어지고 얼마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4번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차근차근히 이루어졌었으면 지금 10문제 푸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틀렸어야 할 문제는 없어.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뭐 기출문제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래 뭐 그 기출문제 안 나왔었던 문제가 막 나왔어. 막 배신감 느낄 수 있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공부하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대한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재판이야? 무슨 판례만 보고 어떠한 판례가 있었으니 그 판례에 의해서만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법 없어요. 난이도는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출제위원이 잘못한 거야? 쟤네들이 바보야? 뭐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야? 그래도 떨어져. 출제위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든 우리는 거기에 맞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서 보셔야 된다고요.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과거에 쟤네들은 이렇게만 문제 냈는데 왜 너네는 이렇게 내?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것들이 없어. 물론 그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막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을 냈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지. 그건 좀 문제지만 지금 우리 10문제 봤어. 10문제를 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어요? 행정학에서? 없어. 그럼 지금까지 최소한 40점은 맞으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최소한. 그죠?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냉정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 11번 보죠.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베버의 관료제, 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었고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한다. 그렇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이 같은 방법이었잖아요. 1번 맞는 이야기. 다음.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였었죠? 그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 형태로 가진다. 문서화된 법규 형태로 가진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 객관화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관료제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랬는데 관료제의 특징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야?
분업이었죠. 분업. 분업은 뭐였어? 조직의 일반적인 업무,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게 분업의 원리였잖아요. 조직 전체의 일 다 할 필요 없어. 네가 맡은 일만 책임져. 그러니까 4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11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문제를 물어보는 패턴이 조금 다른 거야. 지금 밑줄 쳐 있는 내용들만 물어봐도 되는 거였어. 실적주의. 그러니까 관료제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합리성 적용, 2번 실적주의, 3번 문서화된 법규, 4번 조직 전반의 업무에 대한 이해. 뭐 이렇게만 나왔으면은 다 풀 수 있지. 근데 그게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문장으로. 방법만 바뀌었을 뿐이야. 방법만. 그러니까 암기해가지고 들이달달 외워가지고 한눈에 딱 봐가지고 답이 보이지 않았다? 이 긴데 이게 한눈에 다 보일 수가 없는 거지. 읽으셨어야죠. 읽으셨어야 돼. 자, 다음 12번 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굉장히 행정 이론들은 되게 기본적인 얘기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조금 헷갈렸을 법한 내용이기도 한데. 자, 볼게요. 1번. 행정을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 분배와 관련된 비권력적 관리 현상으로 이해한다. 효율적인 생산, 공급, 분배. 요것만 하는 비권력적인 관리 현상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야. 다른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결정권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여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미국 펜들턴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것이 논문으로 따졌을 땐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고, 그 다음에 법제적으로는 1883년에 펜들턴법의 제정이 최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중립과 실적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법제적인 행정의 시작, 이거는 펜들턴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한 행태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자, 행태주의적인 관점. 사이먼의 행태주의를 생각할 수 있죠. 사이먼의 행태주의가 일원론이냐 이원론이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마지막에 정리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겉에 나오는 형태는 일원론이야. 행정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는 일원론인데, 그 정치에 참여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다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 행태주의적인 관점은 뭐에 해당이 된다?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다르다. 그래서 신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전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4번은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랬는데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행정개혁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행정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요거야. 행정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국가는 행정부가 우위여가지고 행정부가 결정과 집행에 전부 다 관여하는 신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그랬어. 행정국가의 등장으로, 그러니까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등장해서 행정이 목줄 잡고 집행과 결정 전부 다 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하자는 거야? 행정의 능률성이나 전문성이 강조가 되니까, 야, 이거는 집행은 따로 해야 돼.
그렇게 결정과 집행을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움직이는 행정개혁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렇게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지. 그죠? 이것만 딱 보고서는 이거는 신정치행정 이론론 그래가지고 4번이라고 땡 쓴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아니야. 요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행정개혁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이게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맞는 얘기야. 근데 이것 때문에 혼동이 됐을 법하다라는 거죠. 문제의 의미를 좀 잘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간혹 문제를 보면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신정치행정 이원론을 똑같은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냥 같은 거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뭐 간혹 나와요. 간혹 보이는데 여기서는 옛날의 정치행정, 전통적인 정치행정 이원론과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점들을 생각하시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공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익에 대한 과정설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라고 뭐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이거는 뭐 거의 100%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정설의 개념은 뭐예요?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익 간 조정의 결과다. 어떤 물리적인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과정설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과정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해진 그 지역에서만 답이야. 그 지역에서만 답인 거죠. 각각의 지역마다 공익이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실체설은 사익과 구별된 공익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부 다 정답이란 말이죠. 정답.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모를 때 그걸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 근데 과정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볼게요. 공익은 인식 가능한 행동 결정에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자 안내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규범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이 과정설의 입장에서 사익을 조정한 결과가 그 지역에서는 규범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규칙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담당한다. 공익이.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공익이 사익과는 별개로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실체설의 입장인 겁니다. 과정설의 입장이 아니에요. 1번이 바로 틀린 겁니다. 자, 2번. 공익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면서 얻어진 결과로 본다. 이게 이제 과정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이죠. 3번. 공무원의 행동을 경쟁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이익을 돕는 조정자의 역할로 이해한다. 그렇죠. 각각의 이해 사익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냥 중간자, 중재자의 역할.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역할에만 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다음 4번. 실체설의 주장을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상징적 수사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행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냥 실체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공익을 딱 있다 치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보는 거야. 실체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2, 3, 4번은 전부 다 과정설에 대한 설명인데 1번은 실체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내자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내용이 없었는데. 그럼 실체설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을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조정의 결과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사익과 구별이 된 물리적인 실체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확한지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계속해서 뭐 이제 좀 설명하기 힘든 문제들이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14번 문제는 뭐 그냥 14번째 만에 만나는 구급 형태의 문제죠. 자, 다음 중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이 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민주성, 절차성, 투명성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답이 투명성이라는 게 나오죠. 이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절차와 결과를 공개하는, 외부에 공개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이 투명성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행정가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14번에는 이거는 뭐 따로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뭘 봐도 부패 방지와 관련된 거는 투명성이다.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었어야 돼요.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쉽게 풀렸어야 여러분들이 아 그래 뭐 문제 잘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들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좀 힘들잖아요. 이제 15번 문제부터 조금 막 이랬을 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정부 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7급에서나 나왔어야 될 법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도 9급 시험 문제에 7급 수준의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씩, 2-3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돼서 변별력을 조금 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 참 야, 여기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던 그런 내용이고 또 보니까는 그 원문에 보니까는 오타도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정을 했는데 자, 라이트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 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을 했다. 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과 지방이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완전히. 그 다음 중첩형은 접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포함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완전히 그냥 들어가 있는 이 같은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이었잖아요.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그리피스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의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 그러니까 이게 마름은 이제 순 우리말인데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집사야, 집사. 요즘에는 보니까 뭐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집사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지주의 땅과 뭐 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스튜어드 그런 비행기 타면은 남자 승무원을 우리가 스튜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튜어드가 그런 입장인 거지, 지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그 사람이 모든 어떤 안전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지주와 그 마름과의 관계에 가깝다고 해서 지주 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지주와 마름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이제 챈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 것 같지는 않아. 그리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등한 관계.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한 학자예요. 이 그리피스라는 학자는. 그리고 이 지주 마름 모형을 제시한 학자는 이제 챈들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급 시험에서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사실 원하지 않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틀렸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로데스라고 나와요. 로데스가 아니라 로즈죠. 로즈. 거버넌스를 이야기한 로즈입니다. 로즈.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저거를 로데스라고 읽었다. 이거는 조금 납득이 좀 잘 안 돼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로데스라고 읽을 수가 없어. 어느 누가 로데스라고 읽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정말 행정학 전공자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요 로데스를 보고서 살짝 들었어, 살짝. 살짝.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 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 의존 모형으로 설명했다. 상호 의존 현상,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를 강조했어요, 로즈가? 거버넌스를 주창을 한 거죠. 다음 4번. 무라마스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 통제 모형과 수평적 정치 경쟁 모형을 제시했다. 이 일본의 이 지방 정부의 모형. 그래서 수평적 정치 경쟁 모형을 제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직적 통제에 더 의존하고 있는 모양을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2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는데 15번의 내용은 그냥 그래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라는 생각 그냥 하고 넘어가셔도 아쉬울 게 없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틀렸어도 이제 뭐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지만 1, 3, 4번의 내용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다는 내용임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2번은 너무 생뚱맞은데 그래서 그냥 2번을 찍으셨다라고 하면 인정.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급 시험의 범위에서 이제 충분하게 봤었던 이게 라이트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 어렵게 내기로 이제 작정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외연을 조금 넓힌 결과인 것 같아요. 자, 다음 16번입니다.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민단체. 시민사회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 1번.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 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이상적인 사회가 이 같은 시민사회, NGO를 비롯한 여러 이제 시민사회들이 활동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 뭐 봉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절충했다? 이거는 다원주의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다원주의는 그냥 단순하게 사회의 다양성이야. 사회가 이전처럼 그냥 간단하지 않아. 단순하지 않아. 이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3번은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다음 4번.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본을 의미한다. 이거는 뭐 사회자본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맞다라고 하는 것 골라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내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의 현상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지방행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아킬레스건처럼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예요. 과거에도 뭐 기출문제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기는 한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동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읍면동 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이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게 반상회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음에 이제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자치 분권과 관련된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뭐 아직까지는 좀 완벽하게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았었는데 나왔어. 나왔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을 대상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답을 조금 고를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1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시, 군, 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설치가 되는 거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이제 시군구에 설치가 되는 거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거는 임명권자가 일단은 바뀌어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이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의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것.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내용들인 거야. 1번이 그래서 틀려요. 다음 2번.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의 대표성이 강하다. 당연하지. 행정계층 자체가 다른데. 2번 맞는 이야기. 다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요거를 봤었으면 1번이 바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당황했으면 이런 게 안 보였을 거란 말이지. 암기했으면 이제 멘붕 왔을 그런 상황인 거예요. 4번.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거는 여기는 자치계층에 나와 있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행정계층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4번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었어요. 17번 문제도 그렇게 막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동에 설치가 되는 거고 이건 시군구에 설치가 되는 거다. 요것만 연상해가지고 내용들을 보셨으면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18번 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개방체제에서의 국가 간 관계로 인해 글로벌 환경은 행정의 사회, 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법 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폭이 커지면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다. 재량이 커지게 되면 그 재량을 정도껏 써야 되는데 막 그거 가지고 칼춤 추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일관성이나 공정성 잃기 쉽다고 설명드렸어요.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번.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 그렇죠.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환율 지금 막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환율에 대한 문제들도 정치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3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1, 2, 3번 지금 다 맞는 이야기가 지금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4번. 한국 사회는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다. 그랬는데 한국 사회가 현재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옛날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을는지는 몰라. 전통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칩시다. 그래. 맞다고 치더라도 사회 환경이 그것 때문에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낮아? 아니야. 자, 현재 한국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사회 환경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 그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야, 현재. 한국 사회는 원래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예측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18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을 하셨으면 답이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공부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앞으로는 그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지금 국방부가 가이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다음 9번, 19번입니다. 에두크라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에두크라시는 가장 대표적인 탈관료제 모형이죠. 그래서 이 관료제의 어떤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도입이 된 제도의 형태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정형화되어 있는 이 같은 상황들, 이거를 조금 그러한 좀 타파하면서 외부의 어떤 변화무쌍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능률성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게 에두크라시인데, 자, 1번 탈관료화 현상의 하나로 등장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1번은 그냥 일단 제껴놓고 볼 수 있었어야 돼. 2번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랬는데 공식화 수준, 집권화 수준, 그리고 복잡성의 수준, 에두크라시는 전부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강조한 내용이 틀린 거죠. 낮은 수준의 복잡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전부 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게 에두크라시의 특징이에요. 2번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조직이다. 그렇죠? 다음, 4번.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이거 정부 3.0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정부 2.0, 정부 3.0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사실 지능형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기반이 잡혀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 지능형 정부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수립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로드맵을 작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최신의 이슈를 다룬 거지. 정부 2.0, 정부 3.0이 아니야. 이제 지능형 정부라고 하면 이제 정부 3.0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거는 일반론적인 내용인 거고, 이 지능형 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제 정부 3.0을 위한 어떤 계획인 거죠. 그 계획이 2017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자정부 대비 지능형 정부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정부 기본 계획에 명시가 되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향의 목표, 기존 전자정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경험, 그러니까 전자기기라든지 그런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자정부를 구성했는데, 지능형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시민 경험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civil experience.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이 전자정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입각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정보 격차 같은 것들이 심해지잖아. 그 정보 격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시민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접근 방식도 조금 확대시켜주고 채널도 다양화시켜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이 지능형 정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공 내용으로는 기존 전자정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령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능형 정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는 하고 또 일상 틈새의 비서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우리 지금 재작년부터인가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국민 비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죠. 뭐 국비라고 하던데. 국민 비서 서비스. 이게 이제 그 지능형 서비스의 이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기존 전자정보는 전달 방식이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능형 정부는 온 디맨드, 수요자 중심이야. 수요자 중심. 다음에 O2O 기반. O2O 기반이라고 하는 건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O2O야.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그러한 기반의 멀티 채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도 연계한 서비스들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능형 정부의 특징이다. 요거를 이제 보셨어야 돼요. 요걸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제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볼게요. 자, 보기 봅니다. 1번. 국민 주도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상이 모든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번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2번. 현장 행정에서 복합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 대상들도 확대되고 뭐 그러면서 현장에서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을 연계하니까 현장에서도 가능해지는 거지. 다음 3번.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기존 전자정부야. 기존 전자정부의 특징이고 지능형 정부에서는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에 더해서 이제 틈새 비서 서비스. 이걸 강조했다. 그랬고. 서비스 전달 방식은 수요 기반 온 오프라인 멀티 채널이다. 수요 기반 온 오프라인 O2O 멀티 채널이다. 아까 우리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1, 2, 4번은 다 맞는 얘기고 3번이 지금 틀린 얘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행정학만 공부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앞에서 봤었던 그 지능형 정부와 기존 전자정부의 차이점 요것들을 비교해서 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최신 이슈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최신 이슈의 문제예요. 앞으로는 이제 전자정부, 뭐 정보화 여기에 대한 내용에 이제 국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지능형 정부라든지 지식관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패턴이 조금 변화돼 나가는 그러니까 전자정부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게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이 문제 보고서 굉장히 막막하셨던 분들 많죠? 켈리의 귀인 이론이 나왔습니다.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켈리의 귀인 이론은요. 사회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사회심리학의 이론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20년도에 7급 군무원 시험에 요 맥락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켈리의 귀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특징으로 이제 일치성과 특이성과 그 다음에 일관성 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 이론이 이게 뭐라 그랬어? 잘 되면 지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거 한다고 속담에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치성과 특이성과 그 다음 일관성, 요 상황. 그래서 일치성이 높으면 외부 귀인을 하고 낮으면 내부 귀인을 한다. 특이성이 높으면 외부 귀인을 하고 낮으면 내부 귀인을 한다. 그런데 일관성이 높으면 내부 귀인을 하고 일관성이 낮으면 외부 귀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일치성 각각의 이 이론들의 특징,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안 옵니다. 그죠? 자, 이 이론들 정리한 것들 우리가 그 해설을 통해서도 봤었고, 그리고 이 문제는 7급 문제니까 나왔지. 이게 7급이니까 나왔지. 이런 문제들이 9급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돼.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에 나왔어. 자,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판단 대상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특이성이 높은 상황이죠. 특이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이성이 높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외부 귀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1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판단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는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 판단 대상이, 개인이 다른 상황에서 달리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 다른 상황에서 달리 행동한다. 그럼 이것 역시도 특이성이 높은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이성이 높으니까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외부 귀인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돼요. 다음 3번. 판단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이거는 일관성이 높은 거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거니까. 일관성이 높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부 귀인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내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4번. 판단 대상 외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정도가 높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일치성이 높은 상태라는 거죠. 일치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외부 귀인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군무원 문제만 전문으로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군무원 문제만 전문으로 봤기 때문에 군무원 7급 문제도 보고 9급 문제도 봤단 말이지. 그 9급 공부하는 친구들이 막 그랬어. 우리 9급 공부할 건데 7급까지 봐야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원망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7급 문제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7급 문제가. 앞으로 우리 기출 문제 풀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같은 문제를 2번 푸는 그러한 상황들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켈리의 귀인 이론은 행정학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무원 시험에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된 내용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더욱이 지금 군무원 시험에서 2번이나 언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언급이 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이론이 이제 앞으로 됐다. 행정학 이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 1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2번입니다.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중앙인사기관, 중앙인사관장기관, 이런 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는 인사혁신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역시 이제 7급 수준의 문제인 건데,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래. 자, 1번부터 보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서 총무처를 두고 있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 가요, 이게. 99년도까지. 총무처가 꽤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 독립형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 중앙인사위원회는요, 독립형 합의제가 아니라 비독립형 합리제예요. 비독립형 합의제 기관이다. 우리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냥 합의제 기관이다라고만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의표를 조금 찌른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행정자치부가 업무를 분담했는데, 인사관리 업무를 분담했었는데, 2004년부터는 정부 인사 기능이 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었다. 이번 틀린 내용이죠. 요건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3번. 2008년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이후 2013년까지 행정안전부를 거쳐 안전행정부로 인사관리 기능이 독립형 단독제 기관으로 통합되어 운영이 되었다. 맞는 얘기. 다음 14번. 4번. 2014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비독립형 단독제 기관의 형태로 중앙인사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정답이 2번이 되는데, 사실 이 중앙인사기관의 어떤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꿰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9급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것까지 공부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7급 수준의 문제가 뭐 두세 문제 정도씩 뭐 일반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군무원 시험 같이 이제 25문제를 치르는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이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정도는 그래 뭐 인정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보죠.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기술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높다. 1번부터 땡 하고 걸리죠. 조직의 기술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직 기술과 집권화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이 이렇게 뭐 구분이 된다든지 이랬을 텐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 기술과 그 기술과 집권화의 관계는 상관도가 낮다. 1번이 바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2번. 우드워드는 대량 생산 기술에는 관료제와 같은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 다음 톰슨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직 간 개인 간 상호 의존도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다. 톰슨의 분류 우리가 그 기본 시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다음 페로우는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을 기준으로 조직의 유형을 분석했다. 이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조직 구조의 분류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본 시간에도 봤었고, 그 다음에 그 심화 시간에도 봤었고, 지금 우드워드, 톰슨 전부 다 이제 그 조직 구조에 대한 이론으로 심화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답을 걸러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1번이 여기서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입니다.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양적 평가 방법,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량평가 또는 정량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징이 뭐예요? 이 계량평가나 정량평가의 특징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수치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숫자로 딱 그 점수가 표현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아마 질적 평가, 뭐 정성적인 평가,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1번.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 결과를 측정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음 2번. 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이 해당한다. 그렇죠? 그 차이를 비교하는 거니까. 다음. 정책 대안과 정책 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렇습니다. 1, 2, 3번 전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4번이 틀린 건데?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 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심층 면담이나 관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질적 분석 방법이지. 비계량 방법, 정성적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평가 방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기준도 이제 평가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양적 평가 방법은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입니다. 난이도 낮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기의 위치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예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예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뭐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고 나서 예비심사하고 그 다음 종합심사하고 그리고 본회의 의결한다. 이게 순서였잖아요. 그죠? 요거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죠. 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한다. 그랬는데 본회의 심의가 없지. 예비심사하고 나서 종합심사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거잖아요. 본회의 심의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1번만 읽었어도 1번이 답이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낮은 거야. 이거를 2번, 3번에만 내놨어도 이거 지금 이것만 딱 보고 나면 나머지를 볼 여지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난이도가 낮은 거다라고 본 거예요. 자,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관리통제 기능이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부 다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다음, 4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 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그렇죠. 엄격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심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다.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문제 바로 밑에 답이 있었어. 이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5문제를 전부 다 같이 살펴봤어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느라 여러분들 뭐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으시죠? 아직도. 거기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분노에 같이 편승해드리지 못한 뭐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분노만 하고 그냥 그건 출제자가 잘못한 거야. 출제자 탓으로만 돌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합격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출제자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출제자들이 이러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 이거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출제자가 이렇게 난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농락했을 때 그냥 농락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내용은 암기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질문해라. 누차 말씀드렸잖아.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은 꼭 하는 사람만 했어요. 하시는 분들만 질문하시더라고. 나중에는 그 질문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정두 들다. 얘 또 질문했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암기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암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어떠한 내용도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무조건 암기하는 이 같은 공부 방식은 앞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군무원 합격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앞으로의 수험 전략, 앞으로의 공부 계획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9급 군무원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